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2020년 4월 10일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산재 인정을 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여러 명이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볼 때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 속의 감염병을 살펴보면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람세스 5세 미라로 미라의 얼굴에는 천연두를 앓은 흔적인 곰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일제강점기 1918년에 인플루엔자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꿔온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기원전 430년에 발생한 장티푸스로 최대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일이 있었고 235년에서 284년에 발생한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에 의해 로마의 인구 중 3분의 1이 사망하여 로마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또한 1346년에서 1353년까지 발생한 페스트는 중세 유럽 인구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1600년대 초 발생한 천연두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의 원부민이 다수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1918년에서 1920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여 1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감염병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직장 내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고 철저한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개념, 발병 과정,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개념과 발병 인자, 발병 과정,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감염병이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증후를 나타내거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염병에는 공기맥의 감염병, 혈액맥의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병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기맥의 감염병은 공기 또는 비말액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 수막염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며 혈액맥의 감염병은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인간 면역 결핍증, B형 간염 및 C형 간염, 매독 등을 일으킵니다.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병은 동물의 배설물 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 감염병은 등줄주의 배설물을 매개로 하여 한탄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유행성 출혈열, 쥐의 오줌에 접촉한 생명체에 바이러스, 세균 등을 일으키는 렙토스피라, 쥐 벼룩의 외상을 입는 것으로 리케차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발진열, 진드기로부터 외상을 입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등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팬데믹이라는 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
팬데믹은 최고 높은 단계인 6단계를 의미합니다.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으로,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서 평소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유행병으로, 여러 대륙으로 퍼져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즉 세계적 대유행을 범유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948년 세계보건기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분류했던 감염병을 살펴보면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20년 코비드19가 해당됩니다. 역학에서는 감염병의 3대 발생인자를 숙주, 환경, 병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숙주는 숙주의 감수성과 저항력에 의해 좌우되며 유전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인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리적 병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염질환의 본질은 병원체가 숙주에 기생하면서 면역 반응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질환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병원체, 병원소, 병원체 탈출, 전파, 침입, 숙주의 저항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병원소에서 병원체 탈출 단계로의 이동입니다.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새로운 숙주로 이동해 확산되는 과정은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고, 병원체 탈출 경로는 다양하지만 신체 호흡기, 소화기 등 여러 분비물에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 단계입니다. 숙주에서 탈출한 병원체는 일정 기간 외계에서 생존해야 하며 외계에서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전파 수단이 달라지는데요. 병원소, 숙주 간의 병원체 이동이 중간 매개체 없이 바로 전파되는 직접 전파는 접촉 전파와 비말 전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접촉 전파는 피부나 점막 접촉 등에 의한 전파뿐만 아니라 오염된 대변 등을 통한 전파를 포함하며, 비말 전파는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에어로졸 물질로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전파됩니다. 비말 전파에는 인플루엔자, 백일해, 풍진, 유행성 이하 선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나 물, 음식 등과 같은 중간 매개체를 거친 후 전파되는 간접 전파에는 공기 전파와 운반체 전파, 매개체 전파가 있는데요. 공기 전파는 5미크론 미만 크기의 건조된 비말액으로 매우 작은 에어로졸 물질이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 전파에는 홍역, 수도, 결핵 등이 있습니다. 운반체 전파는 물, 음식, 혈액 등 생명체가 아닌 운반체를 통한 감염의 전파를 말하며 A형 간염이 이에 속합니다. 매개체 전파는 곤충, 쥐 등과 같은 생명체 운반체를 매개로 한 전파를 말하는데요. 말라리아, 이질이 매개체 전파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숙주의 저항성 단계입니다. 숙주의 저항성에는 개인 면역과 집단 면역이 있는데요. 먼저 개인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방어 체계를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병원체가 침입했어도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닌데요. 숙주에는 피부나 점막의 물리적 방어체계, 위산과 같은 화학적 방어체계와 같이 침입을 방지하는 체계와 침입한 병원체를 차단하기 위한 면역체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천 면역에는 종간 면역, 종족 간 면역, 개인 간 면역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후천 면역에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으며 각각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주의 저항성 중 집단 면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단 면역은 집단 내 감수성자 비율로 특정 감염병 전파에 대한 집단의 저항 수준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인구 중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지역사회는 마치 해당 질병에 면역된 것처럼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염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력은 감염제 생산 지수를 이용해 판단하는데 R0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몇 명을 전염시키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R0는 감염력 유지 기간, 접촉 시 전염 확률, 피접촉자가 감염 확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데요. 이 수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에게서 다른 사람 1명 이상에게로 전염병이 전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수치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러스 유전자 유형에 따라 전파력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S형, V형, L형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글에서 인구의 60%라는 수치는 어떻게 예측한 것일까요? 2020년 3월 기준 코로나19의 R0는 2.5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면 인구의 약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값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감염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춰야 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이슈는 어떨까요? 깜깜이 감염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염에도 감염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 자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감염의 첫 번째 단계는 현성 감염과 불현성 감염입니다. 감염이 되어 증상이 있는 경우를 현성 감염이라고 하고 감염이 일어났으나 임상 증상과 징후가 없는 무증상 상태를 불현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현성 감염은 정도에 따라 경미한 증상, 중등도 증상, 심각한 증상, 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현성 감염은 감염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발생 규모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진단이 어렵고 기동력이 있어 질병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감염의 두 번째 단계는 잠복 기간인데요. 병원체에 감염 후 병리적 변화가 일어나 증상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질병마다 특이 잠복기가 있어 감염병 유행 시 원인균을 추정하거나 접촉자와 감염병 발현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감염의 세 번째 단계는 잠재 감염입니다. 병원체가 침입했으나 임상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결핵, 비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 단순 포진 등이 있습니다. 감염의 네 번째 단계는 보균자입니다. 보균자는 증상은 없지만 전염성 병원체는 퍼뜨릴 수 있는 개체를 말하는데요. 질병에 따라 보균자 형태가 다양하며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비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보균자는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회복기 보균자는 질병 발병 후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를 말하고 잠복기 보균자는 질병 발병 전 잠복 기간 중 감염성을 가진 보균자를 말합니다. 건강 보균자는 증상 없이 감염시킬 수 있는 보균자를 말하며 만성 보균자는 3개월 이상 보균 상태를 지속하는 보균자를 말합니다. 감염병의 연쇄사슬이란 감염병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감염 회로를 차단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사슬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쇄사슬의 첫 번째는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독성이 강할수록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강할수록, 숙주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이 높을수록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저장소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위한 서식지로 사람, 동물, 토양, 음식, 대소변 등이 필요한데 사람이 저장소인 경우 환자와 보균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출구인데요.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말합니다. 감염병의 연쇄사슬. 네 번째는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나간 후 다른 사람이나 숙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전파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침입구인데요. 대부분의 미생물은 저장소에서 탈출했던 출구와 같은 경로로 침입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를 통해 비말로 탈출한 병원체는 호흡기로 침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민감한 숙주는 노인, 항요법을 받는 대상자와 같은 면역 저하 환자, 수술 환자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감염병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염병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를 통해 병원체나 병원소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전파 과정, 즉 검역과 격리, 매개곤충 관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개인위생 등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검역은 감염병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유행지를 떠난 날부터 계산하여 병원체 잠복기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유숙하는 곳을 신고하도록 하여 질병 발생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병원소를 탈출한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게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외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도록 위생 조건을 개선하여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생관리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환경위생에 속하는 감염병은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있던 병원체에 오염된 식수나 식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독, 매개체 관리, 하수 및 폐기물,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와 안전한 식수 공급 등으로 환경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은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위생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육체적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와 같은 직접 전파를 예방하기, 감염병 매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병원체에 오염된 곳이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접근을 피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파 과정 중 숙주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숙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예방접종, 톡소이드 혹은 면역글로불린 접종 등이 있습니다. 톡소이드 혹은 면역글로불린 접종은 이미 병원체에 폭로되어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면역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 감염된 환자나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합병증을 막고 필요한 격리를 시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그 유해성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 경로,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노출 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등의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은 일반적으로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의 4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에 따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공기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맥의 감염병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전염성 환자와 접촉 제한, 적절한 환기, 공기맥의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 실시,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및 치료, 특히 임산부는 풍진, 수도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의 방법으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혈액맥의 감염병은 취식, 흡연, 화장, 렌즈 교환 금지, 오염물 보관 냉장고에 음식물 보관 금지, 오염된 장소나 오염물 소독, 혈액 오염물 별도 표기된 용기로 운반, 혈액 노출 시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 부위를 세척, 세면, 목욕 등 세척시설을 설치, 기본 응급처치 도구 비치, 체열 및 혈액 취급 시 주의,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기록서 작성, 보관 등의 방법으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은 긴 소매, 바지, 작업복 착용, 감염병 발생 우려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제한,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 장소 제공, 작업 후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반드시 목욕 실시, 작업 중 후 손발 등의 상처 유무 확인,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예방이 가능한 감염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등의 방법으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다면 한 명의 사람이 5일 동안 2.5명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한 달 후 406명의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자의 노출을 50% 줄이면 한 명의 사람이 5일 동안 1.25명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한 달 후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자의 노출을 75% 줄이면 한 명의 사람이 5일 동안 0.625명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한 달 후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자의 노출을 줄이면 감염자 수를 급속히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첫째,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밀집도, 환기 상태, 업무 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 대상 사업장 관리 지침 안내,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연근무 및 휴가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했고 연차 휴가, 병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의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였고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의 밀폐, 밀집 사업장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보완이 필요한 정보를 지급하는 기관은 제외되었고 공공기관은 소관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회의, 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의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무실에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하도록 합니다.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소규모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 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사업장의 단계적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하며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넷째,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의 조치 방법을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동일 부서, 장소 등에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합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열화상 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합니다.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의 확인 주기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 연차 휴가, 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회사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휴게실 관리 방법을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인별 고정 근무 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 공간 활용 및 사무 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 1m에서 2m 이상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 컴퓨터,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권고하며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합니다. 또한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를 금지합니다.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요.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소독 및 위생, 청결 등을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도록 합니다. 개인용 청소, 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의 소독, 청결을 유지하고 손 씻기, 손 소독, 기침 예절 준수, 개인용 컵, 식기, 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하는데요.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악수, 포옹 등의 신체 접촉 및 구호 외치기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는데 이 행위는 2단계부터는 금지합니다.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이때에는 단계에 따라 탑승자를 기록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한 자리 뛰어앉기를 하도록 합니다. 단계별 통근 차량 운행 시 이행사항은 화면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에서 정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전체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화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화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오늘의 안전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완료하면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여 현업에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안전일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